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연미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사실 이론적으로는 마지막 강의에 해당되는 현대사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1강부터요, 아주 방대한 한국사의 양을 조금 이렇게 압축시켜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본 우리 그 교재, 해커스 교재가 굉장히 이제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재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를 이제 보완하는 형태로 이렇게 조금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중급 경우는요, 아주 수월하게 우리 2주 만에 처음에 목표했던 대로 잘 이렇게 획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강의, 이 현대사 파트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과 6.25 전쟁까지가 지금 기출주제 54인데요. 자, 보시면은 8.15 광복 이전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결국에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하게 됩니다. 해방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빛을 보는 날이에요. 다시 빛을 보는 날인데 이게 일본의 입장에서는 패망의 날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8.15 광복이라는 이 날, 아주 뜻깊은 날, 우리의 손으로 광복을 쟁취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불행히도 아쉽게도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이 미국의 원자폭탄에 의해서요, 일본이 자체적으로 항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개되는 우리의 현대사의 정치 상황을 미국과 소련의 간섭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 광복 이전의 상황은 국제사회의 어떤 독립, 우리의 독립을 약속받는 이런 회의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초창기에 나왔던 광복 직전의 어떤 상황들은 미국과 영국과 중국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모여서 의논을 거친 카이로 선언이 나옵니다. 이 카이로 선언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한국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정한 시기,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와 어떤 일정한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어떤 입김이 굉장히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아주 보여주는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여지는 건 뭐냐면 이제 포츠담 선언인데요. 이 포츠담 선언에서는 누구도 끼게 되냐면 소련도 껴들어오게 돼요.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껴들어와서 이제 포츠담 선언을 하게 되는데, 자,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여기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는 차원, 그래서 앞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이 다시 여기에 와서 재확인되는 이런 상황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국제사회의 독립에, 우리의 독립에 대한 어떤 언급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살펴본 거고요. 자, 지금 우리 국내 같은 경우도요, 조선이 건국됐을 경우에 독립을 하고 나서 우리 조선을 건국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에 필요한 조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인데, 자, 여기에 주체가 됐던 인물들이 누가 있냐면 중도 우파 세력이었던 안재홍하고 중도 좌파 세력이었던 여운형, 이들이 연합해서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게 되죠. 자, 이게 광복 이전의 상황이고요. 자, 광복 이후가 되면 이 입김이 센 두 나라가 우리나라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광복 이후에 38도선을 설정을 해서 이 38도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국가가 저렇게 반토막이 난 상태로 통치를 받게 돼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어쨌든 우리가 저런 간섭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남북이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단지 저 38도선을 기점으로 해서 소련군과 미군이 우리나라를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보여지는 거는 모스크바 3국의 외상들이 모여서 의논한 회의입니다. 1945년 12월 달에 이루어지는데요.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외무성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임시민주정부의 수립, 임시민주정부 수립하는데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빨리 미국하고 소련이 둘이 합의를 봐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말하자면 이제 이 한반도가 빨리 제대로 된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회의를 열어라,
라고 하는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요. 이어서 신탁 통치가 실시가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논의의 결과로서 나왔는데 문제는 이 내용이 국내로 알려지게 돼요. 자, 이게 근데 국내에 알려지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바로 이 신탁 통치 실시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게 되면서 국내는 난리가 납니다. 자, 반탁. 자, 당연히 우리가요, 지금까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를 맡긴다라고 하는 이 신탁 통치가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놀랄만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신탁 통치의 문제를 두고 우익과 좌익의 세력이 굉장히 대립이 심화됩니다. 자, 초창기에는요, 이거 전부 다 반대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반탁이 처음에는 주도된 어떤 그런 입장이었다가 우익하고 좌익 간에 의견이 달라지는데 우익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반탁을 유지하고요. 이 좌익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반탁이었다가 다시 찬탁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자, 왜냐? 야, 여기에는 신탁 통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뭐도 있다? 임시 민주정부의 수립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빨리 이들의 강대국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빨리 임시정부 수립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에 지지를 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거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리게 돼요.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임시 민주정부 수립에 참여할 단체를 두고 미소 간에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일부 찬탁만 반영할 것이냐, 찬탁, 반탁 다 넣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요. 미국하고 소련 간에 대립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결국에는 무기한 휴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승만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정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정부를 세우기가 너무나 요원해졌다. 너무 멀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승만이 하게 됩니다. 이게 국내의 어떤 정치가들에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돼요. 자, 우리의 영토가 지금 있는데요. 이 영토를 예를 들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을 이렇게 분단을 시켜가지고 어떤 독립된 정부를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 시기에 굉장히 우리는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남북 분단이 조금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 시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남한을 뚝 띄어가지고 단독 정부를 수립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정읍 발언을 발표를 하게 되니 자, 이어서 중도 우익 세력인 김규식과 중도 좌익 세력인 이 여운형이 같이 합작 운동을 벌이게 돼요. 이게 이제 좌우합작 운동인데 이 안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뭐냐면 우선 친일파, 이 반민족 행위자 처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농지에 대한 개혁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 사실은 중간적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쪽 우익 쪽에서 주장하는 바와 좌익 쪽에서 주장하는 바에 어떤 절충안을 내요. 그렇게 해서 7가지의 원칙을 발표하게 되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얘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해요, 둘이서. 근데 중간에 이걸 이제 화해시키겠다고 오면서 중간적 입장을 이렇게 대안을 내놓게 되면 사실 얘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얘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렇게 좌우합작으로 중간 7원칙을 마련을 했지만 우익들도 이 7원칙이 마음에 들지 않고요. 좌익들도 이 7원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 빠져 나가버립니다. 다 완전히 빠져나가버려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좌우합작 운동이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당시에 미군정의 지원이 있었는데 이거 역시 철회되고요. 여운형의 암살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 좌우합작 운동은 끝나버립니다. 자, 이어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 휴회됐던 거 다시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요. 냉전의 심화로 인해서 다시 결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다가 이관을 하게 돼요. 자, 유엔 총회 결의안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하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처음에는 유엔 총회로 갔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소련 쪽에서 거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유엔 소총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접근 가능한 남한만에서만 총선거 실시가 이렇게 결의가 된다라고 하는 좀 순서를 좀 보시고요. 자, 이런 그 결과가 나오니까 김구와 김규식이 어떻게 하느냐? 북측으로 가게 돼요. 북으로 가서 남북 협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구와 김규식 이렇게 그 북측의 대표들하고 만나가지고요. 우리 절대 이런 식으로 분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협상을 체결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 이마저도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자, 이어서 결국에 우리는 우려했던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게 5월 달에 이루어지는 50 총선거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50 총선거가 치루어지는데 이 50 총선거에 반대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자, 그게 5월 달 이전에 바로 이 4월 달에 일어났던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이 자익 세력과 제주도민들이 봉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봉기를 진압하라고 이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이 부대에게 이 진압 명령을 내리는데 이들이 그걸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도리어 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이어져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국에는 이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있는 의원석은 빠지게 돼요. 이 50 총선거 때. 그래서 결국에는 치루어집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인 보통선거가 실시가 되고요. 재헌 국회, 국회의원 임기 2년에 재헌 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자, 이어서 재헌 국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재헌 국회의원들 대통령을 선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들어오는 이 국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간접선거예요. 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뽑혀진 간접선거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는 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 그리고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맞춰가지고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했잖아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재헌국회가 탄생이 됐어요. 임기 2년의 국회의원들이 몸담고 있는 이 재헌국회. 재헌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 아주 중요한 과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친일파 청산의 문제, 하나가 농지개혁의 문제예요. 자, 이 친일파 청산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반민족 행위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을 하는데요. 친일 세력에 대한 어떤 단죄를 통해서 사회 정의를 확립하고자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친일 혐의를 받은 주요 인사들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반민특위도 설치를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 이승만 정부가 굉장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국 지금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영토 내에서 누굴 색출해내야 되냐면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더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거죠. 해방 이후에. 그래서 이 이승만 정부는 당시에 친일 세력들, 그대로 이렇게 주요 요직에서도 한 자리씩 했고 이런 세력들, 사실 이렇게 반공주의자로 완전히 이렇게 탈바꿈하는 이런 세력들을 그냥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또 국회 안에 프락지가 있다. 반민 특위, 이들을 습격하는 이런 사건들을 벌여서요. 열심히 이렇게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려고 만들어졌던 저 반민 특위가 결국에는 10월 만료로 해체가 되고요. 관련자 대부분 역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친일파 청산은 결국 좌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농지개혁인데요. 1949년에 법이 제정이 됐고 50년 무렵에 이게 시행이 됩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3정보 이상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요.
3정보 이상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그다음에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유상 매수, 유상 분배 방식으로 농지를 분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저런 식으로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5정보 이상의 것은 무상으로 몰수하고 무상으로 분배하는 형태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무상으로다가 몰수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유상으로 매수를 합니다. 유상으로 매수를 하고 다시 분배할 때도 유상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농지를 분배를 하게 됩니다. 자, 농민 중심의 토지 제도가 확립이 되었고요. 자영농이 육성이 되면서 지주제는 점차 소멸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지예요. 농사 짓는 그런 땅에 해당하는 이런 농지 개혁을 했고, 북한 같은 경우는 토지 개혁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야랄지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는 개혁이고요. 자, 다음은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인데 결국에는 이런 이념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그리고 결국 이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잖아요. 8월 달에, 48년 8월 달에 수립이 되는데 약 한 달 정도 남짓한 기간에 북한 역시 단독 그 정부를 수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남한하고 북한이 완전하게 그 서로의 각기 정부를 갖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분단이 되는데, 자,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중국의 공산화, 그리고 그 이전에 보시면 사실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소련이나 중국 쪽에 이렇게 전쟁, 이 남한하고의 어떤 전쟁을 위한 그런 어떤 무기 협조나 지원이나 군사적 지원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약속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이 다 지원 약속을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에치슨 선언, 태평양 방위선에서 당시에 그 우리의 그 타이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반도 남부가 그 방위선에서 일부 제외가 돼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혹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방위선이 싹 이렇게 뒤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쳐들어오기가 너무나 좋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북한군의 남침이 이루어지는데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3일 만에요. 약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고요. 국군이 낙동강까지 후퇴해서 밀고 내려가요. 자, 그래서 북한군이 이렇게 쭉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낙동강 일대까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자연장애물을 막 쌓아가지고요, 급한 대로 여기까지 함락당하면 우리나라 끝난다, 완전히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한 쪽이. 그래서 결국에는 뭐 여기서 뭐 밑에 있는 탱크로 안 되니까 위에 항공 작전을 써가지고 겨우겨우 막아냈는데, 자, 이러고 있었던 와중에 이제 유엔군의 지원이 들어오죠. 지원이 들어와서 당시에 지휘자로 왔었던 이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 한반도의 허리를 끊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말하자면 이 보급로를 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다시 수복을 하게 돼요.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평양까지 수복을 하게 되고 어디까지? 압록강까지 결국에는 수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기는 줄 알았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남쪽이 완전히 이제 통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쪽 압록강 일대 유역에서 막 군인들이 막 수통에다가 압록강 물을 막 이렇게 담기도 하고 막 축하를 벌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이 전세가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중국군의 참전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어떤 남한하고 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다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중국군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요, 우리가 여기까지 밀리게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흥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일부 유엔군하고 이렇게 남한군이 다 여기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립이 됩니다. 이렇게 고립이 됐을 때 흥남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흥남철수 당시에 뭐 여러분 영화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그 첫 장면에 우리 메르디스 빅토리호라고 하는 그 배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데요. 그 메르디스 빅토리호는 사실 화물선이에요. 사람을 실을 수 있는 배가 아닌데 그 화물선에 서 있는 선장이 화물을 다 버리고
여기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남쪽에 있는 부산 그리고 거제까지 이런 식으로 밀고 내려와서 다 모두 다 한 명도 죽지 않게끔 전부 다 이쪽으로 후퇴해서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후퇴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흥남철수가 결국에는 이렇게 밀리고요. 또 이 국군과 유엔군이 남쪽으로 후퇴해가지고 밀려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사후퇴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 다시 서울을 또 일시적으로 재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38도선 일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치열한 교전을 겪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영화 여러분 그 고지전이라고 하는데 보면요. 계속 그 백마고지 일대를요. 북한 쪽에서 일부 그 지역을 차지했다가 다시 또 우리 쪽에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들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 시기 때 굉장히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거죠. 자, 결국에 소련의 제1호 휴전협정이 시작이 됩니다. 1951년 7월 달이고요. 이렇게 휴전협정이 시작이 되지만 우리 쪽에서는 이 휴전하는 거를 찬성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합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반대를 벌이게 되고 이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는요. 방공 그 포로들을 그냥 막 석방을 해요. 저렇게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저런 와중에 그렇게 되면서 이 미국 쪽에서도 더 이상 어떤 군사적 지원 이런 것들 좀 힘들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 이승만 쪽에서 요구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육군을 포함한 그런 미국의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상주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은 결국에 체결이 되고요.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다는 조건 하에 이승만 역시 그냥 이제 수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협정 체결에는요, 이승만의 사인은 없어요. 북한 쪽하고 이 미국 쪽하고 하고의 어떤 그런 협의하에서 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되었고, 전쟁 이후에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바탕으로 한 삼백산업이 또 발달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의 하얀 산업인데요. 면, 그리고 설탕, 밀가루, 요거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의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어떤 그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해서 탄생해 나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이 됐고 이후에 6.25 전쟁까지 그래서 이제 남한하고 북한하고의 갈등 관계를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떤 걸 살펴보냐면 각 그 대통령의 정권마다 있었던 업적들을 좀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총 지금까지 9번 9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헌법이 9번 바뀌는데요. 그렇게 바뀌었던 상황들 9차 개헌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승만 정부 시기 때는 중요한 개헌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췌 개헌이고요. 하나는 4.4 5.입 개헌이에요. 이렇게 보시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뭐냐면 발췌, 우리가 뭐 이렇게 학습할 때 중요한 걸 이렇게 발췌한다고 하죠.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헌법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 도중에 임시수도였던 이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무력으로 통과시킵니다. 이게 1차 개헌이에요. 자, 이 이승만 대통령은요, 처음에 간접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선출이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이제 신임을 잃기도 하고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어떤 그 국회의원들의 손에 의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전쟁 도중에 국민들에게 직접 투표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발췌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차 개헌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4.4 5.입 개헌은 뭐냐면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안을 철폐한다는 개헌안을 4.4 5.입의 논리로다가 통과시킨 내용이에요. 자,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임 제안, 중임하는 거 제안을 철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승만 대통령 3번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거를 통과시키려면 정족수 개헌안이 그 정족수가
딱 그 인원수가 맞아야 되는데 그 정족수가 모자른 거예요. 한 표 정도가. 그래서 우리가 소수점 뒤에 있는 것들을 반올림을 시켜가지고 그 정족수를 맞춰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이런 말하자면 비논리적이죠. 이런 비논리적인 것을 이용해서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이 개헌안을. 자, 그 다음에 보여지는 건 이제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반공을 내세워서 진보당의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다가 사형을 시킵니다. 당시 이제 국민들에 의해서 조봉암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우리가 반공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가의 어떤 중요한 요지가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시기에 그 통일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무력 통일 이런 것들이 어떤 핵심적인 이들이 주장하는 바였어요. 그런데 이 조봉암 같은 경우는 평화 통일론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결국에는 사형을 시킵니다. 자, 이어서 3.15 부정선거. 우리가 계속해서 이 1960년에요. 당시에 이기붕이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부통령의 후보로 올라와 있는, 이미 사실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은요, 뭐 독립협회 때부터 막 연설하고 나왔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많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사실 대통령을 당선이 돼서 이 국가를 끌고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자기의 거의 오른팔과도 같았던 이 이기붕을 당선을 시켜야지만 되는데, 그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 부정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투표함을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뭐 완장부대를 막 이렇게 다니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찍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의 부정행위를 막 펼치게 돼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 미국의 경제 원조 축소로 인한 경기도 침체되어 있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이제 시위가 굉장히 각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당시에 마산에서, 이 마산 앞바다에서 교복 입은 학생이 이 최루탄에 눈이 맞아서 완전히 이게 이 골이 말하자면 이 통갈에서 나온 그런 그 잔인한 그 시신이 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신문에 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 국민들의 감정, 아주 이 화가 나는 이런 감정들을 다 들끓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가 확산이 되고 이제 대학에 있는 교수들까지 시국 선언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 이승만은 하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이승만이 하야를 하게 되고요.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3차 개헌, 허정 과도 정부가 중심이 되는 내각 책임제, 그동안에 앞에 있는 대통령 중심제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낮추는 이런 내각 책임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일본식하고 좀 비슷한 뭐 양원제, 민의원, 참의원 이런 국회로 헌법을 또 개정을 하게 됩니다. 자, 3차 개헌 후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내각이 수립이 돼요. 자, 당시에는요, 우리가 경제개발 하면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만 떠오르는데, 사실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마련된 것은 이미 이 장면 내각 때부터 있었는데 잘 실행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실패가 됩니다. 자, 근데 당시에는요, 이승만 정부가 물러나고 나서 장면 내각이 들어서면서 각지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숨죽이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개혁 요구들이 막 분출해서 나와요. 뭐 통일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뭐 노동자들의 문제, 그 다음에 학생들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 통일 논의 활성 이런 내용들이 많이 분출해서 나오는데, 문제는 이 민주당이 총선거에서 승리한 이 민주당이요,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이거를 갈등하고 견제하면서 정책을 제대로 수립을 하질 못해요. 끌고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민주당 내 분열과 소극적인 개혁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가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대통령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박정희입니다. 자, 박정희는요, 군부 세력이죠. 군부 세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박정희가 군부 세력이 사회 혼란과 오히려 무질서, 이 무질서를 구실로 군사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장면 내각은 퇴각을 하고요. 정권을 장악한 이 군부 세력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하고 지금부터 이제 군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왔을 때는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우리의 지금의 국시는 반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대로 잘 자리를 잡으면 내가 이거를 군정이 아닌 민정에게 이양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전개는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변경을 하게 되고 또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이런 헌법을 개정을 해서 본인이 이 민주공화당을 만들어서요. 그 공화당 내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뽑혀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군부 세력이었다가 본인이 당을 만들어서 그 당에 소속이 돼서 이제 이 대통령으로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공화국이 탄생이 되는데 박정희 정부 60년대 초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 해당되는 요 제3공화국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이렇게 출제가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가 한일국교 정상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베트남 파병 문제입니다. 자, 이 한일국교 정상화 문제를 보시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고 일본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다시 교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와야 되는데 이 제대로 된 그 한일 간의 어떤 국교 정상화를 이루려면 그 이전에 일본이 잘못했었던 그런 과오를 제대로 사과를 하고 이거를 제대로 처리를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국교 정상화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경제 개발, 우리나라 전쟁 치르고 나서 토지도 굉장히 많이 황폐화됐고요. 뭐 건물들도 다 부서지고 이렇게 사실은 그 배고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경제 개발이 급선무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제 개발을 위해서 자본과 선진 기술이 필요했고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 회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한일 회담 사이에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그 김종필하고 오히라의 어떤 그 비밀 문서 회담이 공개가 돼요. 공개가 되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이 한일협정의 내용 안에 일본이 우리에게 돈을 주는데 그 돈을 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잘못 그런 것들을 사죄하는 입장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어떤 축하금의 형식으로 이런 걸 제공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국내로 알려지게 되면서 6.3 항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일회담 반대 투쟁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결국엔 이거는 진압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협정을 체결하고 우리가 이제 돈을 받아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파병이에요. 베트남 파병 마찬가지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경제적 지원, 원조를 받기 위해서 베트남 파병이 추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베트남전에 군대를 파병을 하고 그 추가 파병에 대한 대가로 미국하고 브라운 각서를 체결을 해서 경제 발전을 위한 원조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 어떤 현대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때 뭐 베트남 특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베트남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물자나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일시적으로 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베트남 파병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뭐 고엽제 피해랄지. 그래서 보시면은 당시 이 베트남전을 치를 때 베트남은 풀숲이 많아가지고요. 이 베트공들하고의 싸움이 쉽지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서 갑자기 폭탄이 터져 나올지 모르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풀을 다 죽이기 위해서 위에 하늘에서 저렇게 이제 고엽제라고 하는 것을
뿌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뭐 피부나 이런 데 닿게 되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해요. 뭐 그런 고엽제 문제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라이따이안 문제죠. 당시에 머무르고 있었던 우리 한국인들과 그다음 베트남 여자 사이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아이들, 버려지는 아이들,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도 전부 이 베트남 파병의 문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자, 대통령의 삼선 연임이에요. 이 삼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마련한 뒤에 요거 이제 편법으로 통과시키는 삼선 개헌이 요때 이루어지고요. 자, 이게 이제 제4공화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970년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냉전 체제가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데탕트의 시기, 뭐 이런 시기인데요. 자, 이 시기에 야당의 성장으로 위기를 느낀 박정희 정부는 더욱더 무언가 우리 남쪽에서 어떤 반공체제 이런 것들 강화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유신헌법을 통과를 시키는데 이 유신헌법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보시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자, 대통령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조직인데, 이 조직 안에서 대통령을 선출을 하게 되고요.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이승만 대통령 때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철폐하게 되고요. 이 유신헌법의 내용의 어떤 핵심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에게 뭐가 있냐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이 해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긴급조치권, 대통령이 어떤 불가피하고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는 어떤 국민들의 자유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추천권, 엄청난 거죠. 대통령이 뭔가 그 국정을, 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뭐 통과를 시키려고 할 때 사실 이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면 이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이나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을 대통령이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큰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박정희의 장기 독재 체제가 마련이 됐고,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에 당선을 하게 됩니다. 자, 당연히 이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과 붕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자, 장준하 등 재야 인사들을 중심으로 개헌, 헌법 고친 거, 개헌 청원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헌법을 고쳐야 된다 라고 하는 이 개헌 청원 운동이 전개가 되고요. 김대중 등이 또 긴급조치 철폐,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3.1 민주구국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김대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납치를 당하기도 하고요, 뭐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결국에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폭등되고요. 경제 불황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YH 무역 사건이라고 해서요, 가발 공장이 폐업 직전의 상황에서 부당하게 여기 이제 공장의 노동자들을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오니까 당시에 이 노동자들이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 신민당 당사의 총재가 누구였냐면 김영삼이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김영삼 총재가 제명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부산하고 마산에서 항쟁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산 마산 항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주 그 불길처럼 번지는 부산 마산의 항쟁을 더 강하게 진압을 해야 된다,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당시 박정희 정부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서 이 박정희는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1.6 사태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신체제가 붕괴가 됐습니다. 자, 이 박정희 정부 시기는요, 우리가 평가가 굉장히 양면성을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경제 개발을 잘했다, 또는 독재를 장기화했다, 독재 정치했다, 이런 식의 평가가 갈리는데요. 그래서 경제 파트를 조금 나눠서 또 이 잘한 부분들,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제3공화국에서 박정희 정부의 시기의 경제를 보게 되면
초창기에는 노동집약적인 이 경공업 중심의 경제개발을 추진을 하게 돼요.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자, 경공업이라고 하는 건 좀 가벼운 제품. 우리가 이렇게 운동화를 만든다든가 가발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해서 경제 기반을 확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독에 노동자를 파견을 해가지고 외화 같은 거 확보를 하게 되고요. 또 뭐 간호사를 파견을 하기도 하고 이런 외화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죠. 또 상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요. 또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사건들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전태일의 분신 사건, 이거는 노동운동 탄압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시에 이러한 그 경제 개발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런 저임금 정책 이런 걸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산품들을 저임금 노동자들을 써가지고 많은 생산품들을 생산을 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노동 조건이 굉장히 열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태일 같은 경우는 동대문 시장에서 말하자면 제일 말단의 그 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좀 거기서 일을 하던 어떤 청년이었는데 당시에 뭐 너무나 무자비하게 노동 시간이 길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뭐 밥을 제대로 이렇게 먹지를 못하고 먼지 구더기 같은 어떤 그런 노동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잘 먹히지 않자 자기의 몸에 이제 기름을 붓고 불을 지펴서 분신을 했던 사건이 바로 전태일의 분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경제 발전이 있는 그 이면에는 또 이러한 또 암울한 이런 또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농촌 개발을 위해서 새마을 운동. 그래서 이전에 아직도 이렇게 초가집 같이 아주 이렇게 허름한 집들을요 다 아주 바꿔요. 뭐 기와집 형태로 바꾸고 바닥 같은 데도 울퉁불퉁한 데도 다 바꾸고 이런 식의 새마을 운동을 1970년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공화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초창기에는 1, 2차 경제개발을 추진을 할 때는 경공업 중심이었고 이게 이제 3, 4차 경제로 넘어갔을 때는 수출 주도형의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70년대 상황이에요. 그래서 80년대까지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1차 석유 파동을 건설업의 중동 진출로다가 극복을 하게 되면서 연간 수출액의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박정희 정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군부 세력이 정치권을 잡게 되면서 경제는 발전을 했지만 어떤 민주화는 후퇴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저 박정희 정부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런 민정이 출발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다시 군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신군부 이렇게 하는데요. 신군부 세력 바로 이 전두환이에요. 이 전두환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12.12 사태 또 똑같습니다. 11.6 사태 이후에도 이 유신 체제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됐고요.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이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일으킨 후에 군권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헌법 폐지해라. 그리고 신군부 너희들 퇴진해라. 그리고 계엄 철폐해라. 이런 것들 요구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전개가 됩니다. 이게 서울의 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두환 정부의 어떤 맨 얼굴이죠. 맨 얼굴을 잘 보여주는 큰 사건이 바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에요. 이 신군부 세력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니까 이게 이제 광주 일대까지 저 비상계엄이 퍼져나가면서 이 지역에 있었던 광주 지역의 학생하고 이 시민들이 비상계엄 철폐 그리고 김대중 석방 등을 요구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군부의 공수부대 투입과 집단 발포. 그래서 보시면은 당시에 이들이 내려졌던 그 지령이 화려한 휴가였어요. 그래서 이들 특수부대, 화려한 휴가니까 너희들 여기에서 마음대로 해라. 아주 그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탄압을 하게 되죠. 자, 이 시민들이 스스로 시민군을 결성을 했고요. 계엄군의 폭력적이고도 아주 무자비한 이러한 강제 진압을 통해서 수많은 광주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됩니다. 자, 이때 전두환 정부 시기 때는
언론 통제가 너무나 심해서요. 사실 광주에서 뭐 이런 일들이, 이런 무고한 시민들이 이렇게 사상을 당하고 있었다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바깥에는 그냥 내부에 폭동이 일어났구나, 공산주의자 애들이 이런 식으로 또 뭔가 무슨 봉기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언론을 그런 식으로 왜곡했고요. 자,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됐던 게 바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요. 또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두환 정부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이루어진 간접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박정희 정부 시기 때부터 보여졌던 거고, 대통령의 영향력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요 조직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대통령 간선제와 7년 단임제를 골자로 개헌을 하게 되죠. 제 8차 개헌입니다. 이게 8차 개헌이고요. 언론을 통폐합하고요. 삼천교육대를 운영을 하게 되면서 뭐 이렇게 무고한 일반 그냥 청년들도 뭐 저런 식으로 삼천교육대에 끌려가가지고 훈련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독재 정치를 추진하게 되면서 겉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여질 때는요, 이러한 유화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교복, 두발, 해외여행 이런 것들 자유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써니에서 보게 되면 그 시기가 딱 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거기에 그 여학생들이 교복이나 이런 거 입지 않고 머리도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나오는데 어떤 이런 식의 유화책을 펼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야간 통행 금지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3S 정책이라고 해서요. 스포츠, 섹스, 그 다음에 또 스크린, 이런 식의 것들로 국민들을 말하자면은 시선을 다른 쪽으로다가 돌리게 하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프로야구와 씨름대회 이런 것들이 창설이 됩니다. 또 컬러 TV 같은 것들 보급을 해서요. 국민들의 눈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하는 거죠. 자, 당시에 경제 발전이 굉장히 이루어집니다. 오히려요, 박정희 정부 때보다 이 시기 때 경제가 훨씬 더 발전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삼저호황, 조건 자체가 좋았습니다.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해서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강압적인 통제에 반발해서 민주화 운동이 계속해서 활성화되는데요. 자, 대통령 직선제로 가라 라고 하는 개헌 운동이 추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추진되는 와중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보시면은 당시에 이 박종철이라고 하는 학생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경찰서에 끌려갔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얘가 왜 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됐냐. 그런데 탁 치니까 그냥 억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어떤 국민들의 분노를 들끓게 하죠. 이어서 이제 전두환 정부의 4.13 호원 조치, 호헌, 헌법을 보호하고 그냥 끌고 가겠다, 안 바꾸겠다라고 하는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또 이한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체류탄에 맞아서 그런 장면들이 막 보도가 되는 이런 체류탄 피격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0 국민대회가 열리고 전국 각지에서 국민대회와 시위가 전개되고요. 자, 당시 이제 나왔던 구호들, 호헌 철폐, 그리고 독재타도 민주헌법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당 대통령의 후보였던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이 포함된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하에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되면서 이게 마지막 우리의 제9차 개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쟁취한 게 바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번의 헌법이 완성이 되는 거, 계속해서 고쳐지는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이렇게 9차 개헌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봤어요. 자, 이어서 이 9차 개헌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문제는 그 다음에 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돼요. 당시에 뭐 활약했던 김영삼, 김대중, 뭐 김종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왔어야 되는데, 이 시기 때 이 야당 세력의 분열로 인해서 되려 이 노태우가 당선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노태우 정부가 쭉 추진했던 정책들을 보게 되면요,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말하자면 지위도 상승이 됐고요. 국민들의 일체감을 증대시키는 정책들을 보이고요. 또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하고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하고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문민정부가 탄생을 했어요. 이 김영삼 정부가 가장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은 이제 앞에 있는 군부 세력이 다 끝나고 자신은 민간인에서 나온 문민정부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면서 나왔던 대통령인데, 자, 이때 당시에 잘했던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요.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해서 이런 금융실명제. 옛날에는 통장 같은 거 만들 때 굳이 실명을 쓰지 않아도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재밌는 이름 갖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통장 너무나 쉽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돈 거래가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부정으로 이렇게 돈을 또 이렇게 막 축적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금융실명제를 법제화하는 이런 정책들을 또 추진한 거는 되게 잘한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또 조선총독부, 이게 지금의 말하자면 그 경복궁이 있는 그 일대에 이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는 일이 이때 이루어지고, 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 국민학교라고 하는 건 민족말살기에 황국의 신민학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국민학교인데, 이거를 초등학교로다가 개칭하는 것도 이 김영삼 정부 때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과 노태우를 또 구속시키고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관한 특별법을 또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뭐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하면서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요. 또 시장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OECD, 이런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너무나 급속도로 이런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제경제 악화와 외환이 부족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오게 되고,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지원 요청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외환위기가 발생되고 국가의 경제가 악화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당시에 우리의 그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펼쳤던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금 모으기 운동이에요. 당시 이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이 금 모으기 운동이 너무나 신기한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조금 강한 어떤 그 세계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어떤 뭐 금가락지, 뭐 비녀, 뭐 애기 돌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팔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주고 막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제 신기했다고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의 때에 가장 이제 또 손꼽히는 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이 김영삼 정부 시기 때 외환위기가 발생을 한 거고요. 이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외환위기를 극복한 거는 바로 요 김대중 정부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어서 남북관계 김대중 정부, 자,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됐고요.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김대중 대통령과 그 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는 그런 정상들이 만나는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추진이 됐다. 그리고 또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뭐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제정하고 또 중학교의 무상교육 이런 것도 실시를 했고요. 자, 노무현 정부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나을 만한 거는 뭐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연합 등과 FTA를 체결했다. 이런 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호주제 폐지,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호주제를 폐지하고 또 개성공단을 건설하고 제2차 김대중 정부에 이어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남북의 통일 논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에서 대통령의 업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자, 그 정부, 이 각 대통령들의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남북의 관계, 통일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초창기에는요, 방공이에요. 방공이 국가의 가장 큰 어떤 중요한
국시가 됩니다. 국시가. 이렇게 국시로 내세우고 북진 통일론을 주장했어요. 무조건 무력을 통해서. 자, 장면 내각 시기로 오게 되면 유엔 감시 아래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을 주장을 했지만 남북 대화에는 사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혁신 세력 쪽에서 뭐 중립화 통일론이나 남북 협상론을 제기를 했고 또 학생들도 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라고 하는 구호 아래 남북 학생 회담을 막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사실은 장면 내각에서 잘 이거를 이렇게 추진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오게 되면요. 남북 관계에 조금 진전이 보여요. 자, 한반도의 통일은 자주평화, 민족대, 단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천명, 그리고 뭐 남북 조절위원회를 이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서 쭉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7.3 남북 공동성명은요, 정상들이 만난 것은 아니에요. 비밀리에 만났고, 그러면서 이제 공동성명을 남한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각기 이 성명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의의는 통일에 관해서 최초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동시에 발표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의가 있겠고요. 자, 한계를 가지면은 오히려 남북이 이 공동성명을 뭐의 형태로? 독재체제 강화에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남한은 이 사건 이후로 10월 유신을 단행했어요. 유신체제.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런 식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있고 통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남한은 남한만의 어떤 더 단단한 결속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신체제를 더 이렇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더 강화시킨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해서 국가 주석제 이런 식의 체제를 더욱더 강하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오게 되면요.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되고 남북 예술단 교환 공연이 성사됐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남북의 관계가 조금 좋아졌던 계기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막 장마가 오게 되면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때 북한 쪽에서 우리를 물자 지원을 해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락하면서 조금 거기에 대한 어떤 관계가 서로 좋아지면서 이런 식의 예술단 교환 공연이 또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 시기 때로 넘어가게 되면요. 남북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태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방 외교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이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하게 돼요. 노태우 정부입니다. 1991년. 그러면서 이제 체결된 이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상호체제를 인정하되 국가로는 불순응하는 것에 합의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가로는 불순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가 북한도 국가, 남한도 국가 이런 식으로 승인을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통일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잠정적으로 사실은 앞으로 통일을 해서 한 국가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국가로 불승인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상호 불가침, 그리고 교류, 협력 같은 것들 확대하자라고 하는 이런 합의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의의로는 남북한 정부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공식 합의서다라고 하는 거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노태우 정부 시기에 이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문을 또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양측은 한반도의 핵전쟁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을 채택을 하게 되고요. 자, 이 김영삼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요. 뭐 화해협력, 남북현안, 뭐 쭉 해서 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방안 이렇게 뭐 제시가 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김영삼 정부 때는 문민정부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색깔과는 다르게요. 사실 이 시기는 조금 그 관계가 퇴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김일성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뭐 그때 당시 조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동들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조금 이 관계가 좀 단절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 남북 간의 관계는 김대중 정부, 여기는 꼭 보셔야 돼요. 자, 햇볕 정책이죠. 햇볕 정책.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지나가는 이렇게 한 남성이 있는데 이 남성이 외투를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하게 바람을 쐬가지고 몰아붙여서 외투 벗겨야 되느냐, 아니다, 햇볕을 통해서 했더니 얘가
이 옷을 외투를 자체적으로 벗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북한을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강압적인 정책보다는 어떻게 하자? 햇볕을 쬐주는 이런 햇볕 정책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붙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물자적 지원도 많이 해주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제 민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현대건설이었던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 이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시면 당시 이제 1,001마리의 소떼를 보내주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열리고요. 또 이후에 부산 아시안게임 남북선수단이 공동 입장하는 등 남북 간의 민간 교류도 굉장히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치루어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거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남북 간의 정상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당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남북한 통일 방안에 유사성이 있다. 그리고 통일 문제를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강대국도 옆에 있는 껴있는 뭐 이런 나라들 개입시키지 말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그리고 남북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자. 뭐 이런 내용들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뭐 개성공단을 설치하고요. 서울과 신의주의 경의선을 복원하는 사업에 합의를 하게 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이어서 이제 노무현 정부인데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어서 김대중 정부에서 합의된 개성공단 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고요. 이어서 이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공동선언의 적극 구현,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적극 구현, 한반도의 평화 및 핵 문제 해결,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의 활성화 등에 합의한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까지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그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요. 현대사 파트, 그리고 이렇게 남북 관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양, 좀 포인트, 너무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또 너무 여러분 잘 안 외워지는 연도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렇게 중요한 개념과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중급 과정을 좀 이렇게 잘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 강좌에서는 앞 시기부터 우리 지금 여기 현대사 파트까지 해당이 되는 통합 문제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